오늘 늦어요. 거래처 사장님 어머니 칠순잔치라 저녁 먼저 드세요. 오야. 알림장은 챙겼고 필통도 넣었고 다 됐다. 차 조심하고 잘 댕겨온나? 선생님한테 이거 갖다 줘라. 응? 아 맞다. 이것도 갖다 드리라. 응, 알겠어. 할머니, 나 갔다 올게. 오야. 고마움. 그 마음 그대로 전해지기를. 응? 엄마야, 시간이 벌써 이리 됐나? 나비야, 내 오늘 기뻐진 날인데 니하고 내하고 파티할까? 응?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철이 왔나? 배고프제? 할매가 얼른 만난 거 해줄게. 할머니, 응? 선생님께서 이거 돌려드리래. 마음은 감사한데 이런 거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 아이고, 패보도 안 했나? 안녕하세요. 저는 민철이 담임입니다. 보내주신 편지는 잘 받았어요. 보내주신 것은 편지와 마음만 받을게요. 민철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처럼 잘 챙길게요. 선생님 마음이 참 따뜻하시네. 응, 맞아. 우리 선생님 진짜 좋으셔. 아빠인가? 뼈가 이리 일찍 올 리가 없는데. 다녀왔습니다. 아빠! 아이고, 우리 야야, 민철이 그 잔치 간다 안 있었어? 했나? 와, 이리 일찍 왔노? 이제 그런데 안 가도 된대요. 우와, 그럼 아빠 이제 맨날 일찍 오는 거야? 당연하지. 오늘부터 매일 파티다. 먼저 우리 어머니 생일 파티부터.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생일인데 사진 한번 찍을까? 좋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달라진 일상의 모습을 서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셋. 김치.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오직 마음뿐. 청렴한 사회 청탁금지법이 함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주관하는 제5회 2020 스마트 공공서비스 온라인 컨퍼런스의 시작을 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스마트 공공서비스 온라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종현입니다. 첨단 정보기술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과 지역정보와 수준진단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오늘 컨퍼런스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제5회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자리에서 편안하게 오늘 행사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첨단 공공서비스와 지역정보와 수준진단 업무 관련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ICT 기술 트렌드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연 등 1부 순서가 있겠고 2부 순서로는 첨단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추진 계획, 지역정보와 수준진단 결과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부와 4부에는 첨단 공공서비스와 지역정보와 수준진단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등록과 오늘 컨퍼런스 종료 후 설문지를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컨퍼런스 행사의 첫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장수환 국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을 위해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디지털국장 장수환입니다. 2020년 스마트 공공서비스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대범 원장님, 오늘 발표를 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 활용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디지털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스마트 미러를 활용한 수화 안내, 경기도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안전점검, 서울시 AI 활용 회의록 작성, 안양시 클라우드 센터 구축, 이 네 분들께서 발표하실 내용들은 지역 차원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화 수준을 높인 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부 혁신은 첨단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적용은 바로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자체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첨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서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짐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수환 국장님의 개회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축하의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대범 원장님의 축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도, 시군구 정부와 가족 여러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원장 지대범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공공서비스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첨단 정보 기술을 활용해 국민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소개하고 앞으로 지역 정보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해 국민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행정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정보화 성숙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표 개발 등 지역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첨단 공공서비스와 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진단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첨단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AI 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 미러 민원 안내 서비스 사례가 발표가 있겠고, 경기도에서 IoT 기반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시설물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지역정보와 수준 진단 우수 사례로는 서울시의 인공지능 회의록 시스템, 경기도 안양시의 산하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 대한 우수 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과 정보와 수준 진단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최신 정보 기술 트렌드에 대한 강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내용을 올려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과 지역정보와 수준 진단뿐만 아니라 저희 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개회사와 축사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올 한 해 동안 첨단 공공서비스와 지역정보와 수준진단의 업무의 발전과 개선을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순서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상 유공자 표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공자 표창은 수상하신 수상자들에 대한 발표만 이 자리에서 하고 표창장 전수는 현장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것으로 대신한다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업무 유공자에 대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발굴 합산 유공자 5명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공공서비스 업무 유공 주식회사 멀틱스 대표 유승수, 경기도 주무관 김도영, 경기도 안양시 주무관 윤정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무관 송형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책임 조현수, 이상 5명입니다. 수상자 중 대표자 1인에 대한 표창장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주식회사 멀틱스 대표 유승수, 귀하는 새로운 정보기술 활용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독. 유승수 대표는 대전광역시에서 수행한 AI 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개발한 수어 민원 안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세계 최초 수어 챗봇을 개발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지역정보와 수준진단 업무 유공자 5명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와 수준진단 업무 유공 강원도 동해시 주무관 김의환, 서울특별시 주무관 정혜경, 경기도 안양시 주무관 정화연, 전라북도 익산시 축산과장 이재욱, 경상남도 합천군 주무관 김종석, 이상 5명입니다. 앞과 동일하게 대표자 1인에 대한 표창장 낭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강원도 동해시 주무관 김의환,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지역정보 수준진단 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대독. 김의한 주무관은 강원도 지역의 안전망 확보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공적이 인정되어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시게 되었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로써 업무 유공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두 번째 순서로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라는 주제로 을지대학교 정용규 교수님의 최신 ICT 기술 트렌드 강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연을 해주실 정용규 교수님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규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을지대학교 병원 통합전산센터장,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융합실증사업 추진단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을지대학교 의료 IT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정영규 교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을지대학교 정영규 교수입니다. 오늘 모든 유공자분들 축하드리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가 더욱더 확산되는 데 기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떤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비대면 서비스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할 순서는 크게 4가지로 우선 우리 변화의 시점에 있는 저희들 변곡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변곡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기술의 티핑 포인트, 이제 향후에 계속 진행되는 그런 기술의 어떤 티핑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대표적인 사례로 IoT 기술과 AI 기술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져오는 비대면 서비스인 언택트, 이렇게 4가지로 간추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변곡점을 얘기하기에 앞서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이제 확산 기로에 있는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으로 번진 코로나 사태가 이미 7천만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도 150만 명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저희 나라도 이미 매일 1,000명 안팎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코로나를 1년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IT를 활용한 업무의 변화가 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시면 각 업종별로 여러 피해, 데미지를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모든 업종이 하향 성장을 가져왔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충격들이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충격을 벗어나기 위한 여러 산업에서의 노력도 많이 이제 가져오게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 산업에서 그동안 원격 의료에 대한 부분을 거세게 막아섰던 그런 부분도 이제는 서서히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노출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예방 관리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방 관리라는 측면에서 우리 헬스케어를 보면 그거는 AI 기술 또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치료, 이런 게 이제 예방 관리에 중요한 그런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디지털을 이용한 그러한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이러한 서비스들이 이제 공공 영역에서 또는 이제 지역 기반의 보건소 영역에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죠. 제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도 원격 교육이 그동안 여러 이제 실감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육으로 쭉 지적이 되다가 지금은 학생이나 교수나 모든 분들이 이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서로 간의 이해가 되고 있고, 이제는 현실적으로 시스템 플랫폼이 갖춰져서 되고 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개인형 모빌리티들이 이제 많이 확산되고 있죠. 기타 여러 산업에서 이러한 비대면적 서비스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는 이러한 코로나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큰 계기가 됐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이러한 거를 촉진했을 뿐이지 이미 이러한 기술은 사회 변화를 변곡점에 이르는 그러한 시대적
시점이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가 살아왔던 수천만 년 변화의 완만한 곡선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여러 변화에 직면하는 그런 변곡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곡점에 서 있는 저희들이 앞으로 맞이해야 되는 여러 기술들을 총체적으로 경험을 해야 되는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경험을 또 오랜 기간을 살게 되는 그러한 즐거운 세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4차 산업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슈밥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의 회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삶과 일, 인간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혁명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규모와 범위, 복잡성으로 미뤄볼 때 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겪어온 그 무엇과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죠.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인류가 그동안 겪어왔던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큰 변화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은 그러한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기관에서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이버 피스컬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세계에서의 모든 상황이 사이버로 투영되는 시스템, 이러한 게 이제 4차 산업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또 보고 느끼고 있는 여러 세상이 있을 겁니다. 산과 강, 또 이제 바람, 비, 이러한 것들은 현상이고 그것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철학적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철학을 사이버로 옮겨놓은 것이지 현실적인 물체를 사이버로 사진처럼 옮겨놓은 게 CPS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얼마나 철학적 해석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4차 산업의 의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술적 티핑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각 연도별로 뭐 정확한 그런 연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여러 충격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구의 10%가 인터넷에 연결된 의류를 입을 것이다. 벌써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생기원, 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이미 섬유 자체에 정기적인 신호의 전달과 센싱할 수 있는 센서들이 들어있는 채로 옷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죠. 곧 실용화가 되고, 실용화가 되는 날에는 이 입는 옷들을 통해서 이제는 서로 통신하고 스마트폰처럼 여러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보시면 네 번째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최초의 로봇 약사가 등장할 것이다. 벌써 등장했죠.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의 일부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여러 미래가 사회적인 충격에 대한 영화처럼 시나리오로 엮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심에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이 자그마한 스마트폰이 가깝게는 전화의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산기나 여러 이제 뭐 카메라 기능, TV 기능, 시계의 기능 여러 가지를 해왔던 거죠. 요즘은 이제 뭐 잡지도 없어지고 내비게이션도 이제 대신하는 그런 스마트폰이 됐죠. 이러한 스마트폰이 이러한 무궁무진한 그런 기능을 갖게 된 거는 CPU와 메모리를 갖고 있는 하나의 컴퓨터 역할뿐만이 아니라
통신 기능도 뭐 5G LTE를 비롯해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다양한 통신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냐 통신기기냐 합쳐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의 생활 주변에 있는 가장 막강한 4차 산업의 현실적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제목을 이제 생각하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현실화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제 피부 이식이냐 웨어러블이냐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웨어러블 상태로 팔찌에 낀 조그만한 접점에서 이렇게 피부에 비치는 형태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피부 내 이식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 제스처링은 또 불편하면 나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마우스조차도 불편한 그런 현실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링을 끼임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센서들, 또 온습도 센서뿐만이 아니라 동작 센서들, 자이로 뭐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여러 이제 이벤트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제스처링이 게임이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1차, 2차, 3차가 있었기 때문이죠. 1,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3차 산업을 통해서 정보화가 있어 왔죠. 4차 산업은 이러한 정보화하고 또 구별되는 초연결 지능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초연결과 지능, 즉 IoT와 AI라는 기술이 이런 사회를 이제 바꿀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전문직이 변화되고 있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러한 참여하고 계시는 이러한 회의도 이런 O2O의 용합의 기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4차 산업을 견인하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러한 기술들에는 아까 얘기했던 IoT를 비롯해서 빅데이터, 또 AI, 또 여러 에너지 세이빙, 홈 어시스턴스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가 4차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4차 산업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갖고 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oT죠. IoT, 초연결 기술을 통해서 이제 비대면인 언택트 서비스를 실현한 거죠. 뭐 여러분들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밴드들이 있죠. 이러한 밴드들이 여러 생체적인 신호들 또는 이제 외부적인 어떤 날씨나 또 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센싱해서 종합적인 그러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게 이제 스마트 밴드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스마트 밴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 그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보건복지부에서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입니다만 웰트라는 기업에서는 스마트 벨트를 만들었어요. 이 벨트를 차게 되면 허리의 둘레뿐만이 아니라 허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센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걸음걸이랄지 또 뭐 보폭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센싱해서 쉽게는 이제 만복의 기능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비만 관리까지도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벨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스마트 로프라고 하는 건데 줄넘기에도 이제 여러 센서들을 넣어놨어요. 우선 손잡이에다가 넣어놓은 것들은 이제 열감지 센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줄에는 회전의 속도, 횟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운동하는 양을 기록해서 그거를 관리해 주는 게 이제 스마트 로프. 또 이제 스마트 체중계가 되겠죠. 이 체중계나 스마트 로프나 스마트 벨트가 결국 이제 블루투스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정보들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얻게 되는 거는 앱을 설치해서 그 앱이 이제 블루투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받아서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게 이제 서버를 통해서 매일매일 관리가 되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맨 머리 위에다가 쓰는 게 헬멧이게 되어 있습니다. 헬멧에 이제 앞뒤에 센서들, 카메라, 또 머릿속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이제 온도, 또 뭐 맥박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백밀러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건강 상태까지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헬멧이 되겠습니다. 헬멧에 착안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헬멧의 수출량이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가장 많은 품목 중에 하나가 헬멧인데 그러한 헬멧에 그런 우리 스마트 기능을 넣어서 이렇게 스마트 헬멧으로 만들었고요. 그러한 스마트 헬멧의 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지원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이제 발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뭐 신발에 여러 센서들을 넣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신발 안에 센서들이 결국 이제 뭐 만복의 기능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폭, 또 이제 속도, 횟수 이런 것들을 다 감지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일상을 이제 감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이제 웨어러블 장비로 이제 우리가 무장하고 다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육도 이러한 그 비대면 교육이 활성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밑에 작은 그림은 이거는 이제 원격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D로 렌더링해서 입체적인 그런 위치들을 파악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원격에 있는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 두고 이게 수술을 하게 되죠. 이제 의사들은 의학 지식보다는 이러한 운전을 잘하는 기술, 하나의 의사의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누움이라고 하는 회사가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의학 컨텐츠들을 이제 많이 발굴해서 의학 교육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이제 사체를 가지고 해부를 하는 것도 이와 같이 이제 VR로 하는 교육 컨텐츠들이 많이 개발이 됐죠. 다음으로는 이제 AI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해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우리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인공지능은 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개념적으로 엄격하게 나눠보면 우리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머신러닝은 또 AI의 하나의 분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나눠보면 그렇다는 거죠.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오늘 여러분들 그 서비스의 이제 주제가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AI를 활용한 사례를 몇 개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먼저 보험개발원의 이제 사례를 얘기를 하면 보험개발원에서는 그 사고에 대한 견적이 공업사로부터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한 사고에 대한 견적이 과다 청구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다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AI로 사진을 판독을 해서 자동으로 견적을 그렇게 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작년에 AOS라고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손상 부위를 인식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손상의 깊이를 인식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상 부위의 정확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앱을 깔고요. 앱에서 내가 찍고자 하는 손상 부위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다 더 정밀한 그런 손상 부위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러한 앱을 통해서 카메라로 이제 손상 부위를 찍게 되고, 이 손상 부위를 찍은 그런 여러 장의 카메라를 가지고 손상의 심도, 깊이죠. 이러한 얼마나 손상의 깊이가 됐느냐에 따라서 이걸 교체하느냐 또 판금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 요소가 발생하는데, 이게 이제 예상 수리비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AI 견적을 내는 그러한 시스템을 작년에 개발했고, 이 개발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이제 그게 예술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공업사에서 견적을 받고 또 AI로 견적한 것과의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심도 있게 이제 보겠다는 게 이제 보험개발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예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올해 했던 내용 중에는 공항공사의 가장 큰 역할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해서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이 반입되는 것들을 철저히 가려내는 게 가장 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엑스레이 영상 자동 판독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었고요. 이거는 뭐냐면 승객들이 가지고 온 트렁크나 휴대하고 있는 백에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영상 속에서 미리 반입돼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물품들의 리스트에 해당되는지, 그 카테고리에 해당되는지를 판독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상할 수 있는 게 총기류나 이런 걸 가지고 기내에 반입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려내는 거고요. 우리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러한 물건들이 고의적으로 반입하려는 사람들은 그거를 숨겨서 들어올 거라는 거죠. 즉 가려진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영상 인식의 가장 큰 어려움이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러한 반입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스탑 버튼을 이제 켜게 돼서 우리 공항에서 모니터링하는 분들의 이제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시스템이 AI 기반의 엑스레이 영상 판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세청 얘기를 해볼까요? 관세청에서는 이제 입고 가는 승객들이 가져오는 물건 중에 국내 반입이 돼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물건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거는 마약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영상을 통해서 판독하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성분을 판독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이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형태의 구별뿐만이 아니라 성분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관세청은 여러 빅데이터 플랫폼을 어나운싱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관세 업무의 지능 정보화를 위해서 여러 빅데이터들,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해서 그러한 수집된 정보하고 이제 결합된 지능을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관세청의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이제 국립암센터 얘기를 드려보려고 그래요. 암센터는 우리나라의 이제 질병 중에 암이라고 하는 특정한 질병에 포커싱해서 만든 그런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암센터의 기능은 치료하는 기능보다도 연구하는 기능이 더 크죠. 여기에서 이제 10대 암, 우리나라 한국인에 호발되는 그러한 암들을 가지고 라이브러리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중에는 이제 가장 큰 게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암센터의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그 병원들을 연계를 지역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양대병원, 대구 카톨릭 의료원, 또 분당 서울대병원, 또 삼성 서울병원, 전북대병원, 연세암병원 등 이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대표되는 그러한 병원, 암병원들을 연계해서 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을 일정한 포맷으로 수집을 해서 이렇게 포탈로 구축을 해놓은 게 이제 커넥트라고 하는 암 전문 포탈 레포지토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연구자들이 암의 발병에서부터 시작해서 치료 또 나중에 예후까지 특징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좋은 학습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빅데이터 포털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 특히 이제 언택트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또 다른 사례로 이제 금융을 보면 금융기관들의 이제 지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한 없어지는 그런 지점들은 우선 이제 그 유지비가 많이 들고 그러한 유지비에 반해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너무 이제 오퍼레이셔널 서비스밖에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객은 자산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는 거죠. 급기야는 이제 로봇 어드바이서라고 하는 인공지능 컨설턴트를 대신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카드 같은 예를 들면 인공지능 디지털 은행으로 탈바꿈을 했는데 우리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대 은행들이 다 이와 같은 비슷한 그러한 서비스들을 다 내놨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챗봇을 내놨죠. 챗봇. 챗봇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상담, 컨설팅을 해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딥러닝 그런 서비스 시스템을 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사례 기반으로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컨설팅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봇 자동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 이제 카드 발급이나
또는 이제 고객에 대한 민원 서비스들을 다 응대하는 게 이제 핀테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예를 들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휴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상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사람의 입출국에 어떤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제 관리하는데, 이러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첫 번째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입출국을 하는 승객들을 상대로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AI 실증 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윗그림은 인공지능 불법 복제품에 대한 판독을 위해서 실증 랩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그 명품에 대한 모조품들이 너무너무 이제 많이 생산되고 또 생산을 맡고 있으니까 수입되고 있죠. 이제 근거리에서 값싸게 만들어지는 불법 복제품들이 국내 반입이 됐을 때 국내 산업뿐만이 아니라 국내 신뢰도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법 복제품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시도를 시작을 했어요. 상당히 어렵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복제품은 그야말로 실제 명품과 거의 구별하지 못할 정도, 사람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잘 만들어졌을 텐데, 그거를 이제 AI로 판독을 해서 가려보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시도를 했고, 그걸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모아서 복제품들의 여러 그런 패턴들을 학습 모델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군 병원을 관리하고 있는 의무사령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기부에서 하고 있는 R&D 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각 그 질환별로 생성되는 영상의 자동 질환 판독하는 학습 데이터 실증 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졌을 경우에 이게 이제 군 의료 체계에도 큰 그런 영향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사단의 의무대에서 이제 전문의들이 다 갖춰지지 못한 경우들에 대해서는 이런 영상 판독을 통해서 선별하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거고요. 전시 상황에서도 야전에서 군의관이 없는 그런 현실에서의 치료 어드바이스 같은 거를 사령부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환자의 영상들을 수집을 해서 판독하는 것들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AI를 통해서 여러 공공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개발된 공공 서비스가 아마 사회의 혁신을 가져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 정밀의료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국가가 해야 되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의료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의료는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복지 서비스가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PHIS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는 맞춤형 정밀 의료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병원별로 갖춰져 있던 그러한 병원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그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필요한 서비스들 또 중소병원의 열악한 IT 환경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맞춤형 정밀 의료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아니라 환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한 그런 치료들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실현이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개별적 그런 성향의 일반적인 그런 그 치료 방법까지 혼합해서 맞춤형 진료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거 기반의 의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그런 영역이 이제는 맞춤 의료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는 모바일 헬스케어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바일 헬스케어는 이제 왓슨이라고 하는 IBM에서 폭발적으로 그런 서비스에 대한 요구들을 내놨죠. 그거는 뭐냐면 국내에도 큰 병원들 몇 개가 이제 왓슨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 이제 검사 기록이나 영상 또는 이제 환자의 기본 정보들을 주게 되면 여러 그 논문이나 학술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이제 정보 데이터를 통해서 그 환자에 대한 치료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의사를 대신하는 그러한 왓슨이라고 해서 왓슨 의사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기가 돼서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하는 보건소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밴드를 차고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보들과 또 우리가 식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양 정보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건강 증진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픈 사람은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 더 나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정보 수집을 해서 건강관리 실천 모니터링을 해주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을 하고 건강관리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 5년째 지금 시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확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던 일은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IT에 이제 약하기 때문에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그 UI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니터 화면도 크게 할 뿐더러 AI 스피커를 통해서 직접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UI 단말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서 지금 시범 서비스를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어르신들까지 이제 저희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국가가 소위 말하는 책임을 다할 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러 공공 서비스들이 결국에 가서는 이제 IT 기술, 특히 IoT나 이제 AI 기술을 통해서 이와 같이 활성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게 지금의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나마 이러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 순서로는 정부와 정책 발표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입니다.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총괄기관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나 시군구, 그리고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실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본 사업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 확산을 통해 디지털 정부 혁신과 행정기관 업무 효율성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첨단 사업은 스마트한 정부행정 구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제, 확산 과제별 주관기관을 공모하여서 선정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조달청을 통해 외주용역 사업자를 선정하여 드리면 주관기관에서는 서비스 개발 그리고 시스템 구축 등 사업을 수행하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선정된 과제에 대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금 예산이 주관기관으로 교부되는 형태가 아닌 전문기관의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2020년 올해 추진하고 있는 첨단 사업의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산 과제 현황과 실적에 대한 사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신규 과제 3개, 확산 과제 2개 등 총 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규 과제로는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사업이 되겠고 확산 과제로는 부천시와 성동구가 되겠습니다. 신규 과제 1번 IoT 기반 스마트 글라스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IoT와 스마트 글라스 등의 기술을 이용하여서 지역에 노후화된 시설물, 옹벽, 축대 등의 현장 점검 시에 스마트 글라스를 통해 원격으로 화성회의로 점검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신규 과제 2번 AI 기반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스마트 미러 민원 안내 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민원, 여권, 복지, 청사 안내 등 민원 서비스를 말과 특히 농인들을 위한 수어를 통한 동작 인식으로 시청각 장애인들의 민원 안내를 돕기 위한 시스템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신규 과제 3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민원 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는 재증명, 인허가 신고 등 관공서 업무 시 어렵고 반복되는 기재 사항을 음성 인식이나 스마트 패드를 통하여서 쉽고 편리하게 민원 서식을 입력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산 과제는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족한 관제 인력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과 교통, 재난감시 등의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능형 선별관제 서비스로서 지난 2018년도 경기도 화성시에서 시범 구축한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시 성동구, 경기도 부천시 2개 지역에 확대 적용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선별관제 과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 많은 기관들에서 문의를 주시는 수요가 참 많은 과제입니다. 성동구는 AI 딥러닝 기반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흡연 등 주요 민원을 선별하는 관제 내용으로 성동구 관내에 약 1000여 대의 CCTV에 적용할 계획이고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에는 절도, 폭력, 배회 등의 움직임을 영상 분석하여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를 내용을 하고 있고 부천시에 약 7000대의 전체 CCTV에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2021년도 첨단사업 주관기관 공모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한 달반 동안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이시면 어느 기관에서나 공모에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2021년도에는 신규 과제 3개, 확생 과제 2개 등 총 5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국비지원금 약 43억 정도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첨단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공모를 희망하신 기관에서는 사업 제안서와 자부담 출자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셔서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로 공문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시행한 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받은 제안서를 바탕으로 신규 과제, 확산 과제별로 효과성, 공공성, 파급성, 확산 가능성 등의 평가 항목에 따라서 사업검토위원회 1차 심의, 행안부 국과장님으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내년도 1월 중으로 과제와 주관기관을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럼 2021년도 주관기관 공모과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과제와 확산 과제 등 총 10개의 후보 과제 중에서
신규 과제 3개, 그리고 학생 과제 2개 등 5개의 과제와 주간 기간을 선정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 과제 1번 스마트 소화전 원격 관리 및 실시간 출동 지원 서비스는 화재 시에 중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용한 소화전의 위치와 수량, 즉 물의 양이나 수압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신규 과제 2번 스쿨존 통행 안전 서비스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민식이법을 관련하여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CCTV 카메라나 음향기기,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차량 흐름이나 돌발적인 움직임 등을 안내해주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신규 과제 3번 실시간 재난 응급상황 공유 서비스는 응급상황 시에 초기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연계하여서 출동하는 출동대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신규 과제 4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서비스는 장애인 주차 표시 미부착 차량 등의 정보를 획득하고 민원 신고부터 고지서 발급까지를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신규 과제 5번 감염병 추적 관리 서비스는 코로나19 관련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안면 인식을 통해 선별로 감염병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과제 6번은 청소년 디지털 자격증명 서비스로서 분산관리 기술을 기반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을 인증하여 지역에 있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공공시설들의 기관에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확산과제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산과제 후보 1번과 2번과 3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추진하고 있는 과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산과제 4번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상담 서비스는 2017년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한 사례로 민원, 여권 등의 민원 사무에 대해서 챗봇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통해 민원을 안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주간기간 공모를 마감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신청하신 기관을 대상으로 과제와 주간기간을 최종 확정한 뒤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그리고 정보사업 발주를 위한 다양한 사전 준비를 거쳐서 선정된 용역사와 함께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를 이동하여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지역정보 수준진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석영 책임님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이석영입니다. 지역정보와 수준진단과 관련하여 지난 11월에 온라인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진행했었고 그때 많은 자치단체 담당자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번 발표에서는 설명회에서 드리지 못했지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보와 수준진단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함께 추진하는 연구와 컨설팅이 강한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과 서비스들이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면서 정보화 수준이 곧 지역혁신과 지역의 경쟁력이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이자 우수 사례 벤치마킹 또는 정책 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지금 추진되는 수준 진단 또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어느 정도의 방향성과 기준화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준 진단의 결과들을 자치단체들이 일괄적으로 평가하거나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수준 진단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진행되어 왔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진단은 그동안 많은 평가들이 지자체에 있어 왔는데요. 2017년 행정, 생활, 산업 분야의 정보화 서비스를 대상으로 진단을 시작하였고, 종합적인 수준 진단을 위해서는 2019년에 지역정보화 성숙도 모델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 및 자치단체별로 나갈 개별 보고서들은 2019년 연말에 조사된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지표로는 공급자 및 인프라, 서비스 및 전달 체계, 성과 및 사용자 이렇게 총 3개 부문 약 30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표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공급자 및 인프라, 예산 조직 제도 시스템 측면을, 서비스 및 전달 체계는 필수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에 대한 진단을 진행하였고요. 성과 및 사용자 부분에서는 성과 목표 달성도나 수요자 반응도, 시민 참여, 민관 협업과 같은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은 수행 기간인데요. 수행 기간은 2019년에 성숙도 모델을 개발하였고, 결과 분석을 위하여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치단체 인터뷰를 통해서 개별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빨리 변하는 기술이나 행정 환경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내년에는 상반기에 의견 수렴과 지표 개선을 진행하여 하반기에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1년 안에 조사와 결과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능정보화 모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저희 전자정보 성숙도 모형에서 5단계 수준을 더해서 3단계 모형으로 나누었는데요. 지능정보 사회를 대응하는 기술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전국 지자체 분들이 95%가 2단계와 3단계에 해당이 되는데요. 3단계의 경우 데이터를 정책 문제 해결 과정에 활용 가능하고, 4단계는 이러한 정책 문제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지역정보화 수준진단 결과 분석은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과 광역지자체 간의 분석,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석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이번에 나갈 자치단체별 개별 보고서의 형태인데요. 개별 보고서는 12월 중순에 광역과 기초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보고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동일 광역 내의 수준, 그리고 도시화 정도에 따라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산어촌형,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인구 증가, 인구 정체, 인구 감소형, 그리고 동일 기준에 따라 재정 자립도의 높고 낮음 등을 분류 유형으로 다루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각 세부 부문별로 수준에 대한 결과와 재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보고서가 실무를 담당하시든 정책을 기획하시든, 그리고 시스템이나 전산 관리 업무를 하시든 예산이나 인력을 요구하시거나 조율하시거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저희 설명회 공문으로 이미 첨부된 내용입니다. 전국 자치단체의 수준 진단 결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국의 95%가 2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전자정보 발전 단계로는 최고이나 지능정보로의 전환으로 보았을 때는 중간 단계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광역시도가 3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은 꽤 높은 편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서 3단계인 곳들이 서울 3곳, 경기 5곳, 충북 2곳 등
16곳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받아보시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듯이 이게 광역의 결과인데요. 거의 2단계, 3단계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회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내용인데요. 서비스 및 전달 체계의 주요 서비스들이 선정된 이유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확산 가능성, 기술 우수성, 지역 특화성뿐만 아니라 협조의 정도, 거버넌스, 성과 등을 분석하여서 14개의 우수 사례들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우수 사례로 소개해드릴 서울시와 안양시의 사례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사례를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종합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는데요. 종합결과 보고서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과 그리고 사업을 추진할 때 애로사항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용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개선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와 추진 사업에 대한 범위가 모호했고 실정의 범위 또한 모호했다는 점, 그리고 적실성과 대표성이 있는 지표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다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한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보완할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계속 진행해 왔고요. 내년에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 번 만들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3부문에서 지역혁신이나 주민참여형 정책 발굴에 대한 교육도 내년에는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들이 지자체분들이 공모사업이나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내용을 풍부하게 담는 것도 개선 방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입니다. 12월에 자치단체별 개별 결과 보고서가 공문으로 배포될 예정이고요. 1월에는 우수 사례를 포함한 종합 결과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준 진단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설명회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결과 분석 및 결과 보고서를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진단을 위해서 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해 주신 분들과 올해 결과를 받으시고 내년에 활용하실 분들, 그리고 우수 서비스 공유를 위해서 인터뷰와 자료 제공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준 진단 보고서가 업무를 보시는 데 더욱 도움이 되고 정책적으로 보다 의미 있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준 진단이 되고 노력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지역정보개발원 이석영 책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채팅창 발표하시는 동안 제가 채팅창을 좀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메시지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김원표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설문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설문조사 링크는 행사가 종료된 이후에 채팅창을 통해 저희가 남겨드리고 특히 사전 등록하셨던 분들에게는 다시 문자로 URL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 소속과 출첵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앞으로 자치단 담당자들께 나오셔서 사례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발표하시는 내용을 들으시고 채팅창을 통해서 소감이나 응원의 격려의 메시지를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부 순서를 마무리 짓고 계속해서 3부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는 첨단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을 통해서 추진된 사업 중에서 그 성과가 우수하고 타 자치단체로 확산하기에 용이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야죠. 저도 최근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어. 예전에는 수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알아보니까 수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하십니다. 자,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셨던 인공지능 기반의 시청각 장애인 스마트 미러 민원하는 서비스의 소개와 성과에 대해서 대전시의 이현희 정보정책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사례 발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청 이은희 사무관입니다. 저희 대전시에서 추진한 AI 기반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미러 민원 안내 시스템 구축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추진 배경, 목적, 경과, 주요 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산 및 고도화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반인은 물론 특히 시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와 음성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분 30초 정도 시연 동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면에서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이곳에서 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음성 안내, 스마트 미러 민원 안내 시스템이 안내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역사 안내, 도착지 안내, 승강장 방향, 시설물 정보, 출구 안내입니다. 어느 것을 도와드릴까요? 열차 시간표,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휠체어 같은 경우는 좀 전과 같이 아래쪽으로 내려지는 UI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전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군요. 추후 정보가 보여질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그 파노라마 사진과 추후 정보들이 쭉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위한 사업인지 감이 좀 잡히셨으리라고 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2019년 말 기준 전체 인구의 5.1%가 장애인인데 그 중에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거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듣고 읽고 쓰고 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취득이 시청각 장애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경제적 격차를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정책을 강화해 오고 있고 이에 우리 대전시에서도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행정민원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청각 장애인은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스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 소외 계층인 시청각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민원, 여권, 복지, 지하철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미러 민원 안내 서비스를 개발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제공하며 수어로 된 문자 발송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로는 본 사업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고 해커톤 회의를 거쳐 실수요자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의 BI는 누리다와 뷰 두 단어의 뜻을 합쳐 누리뷰라고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내용으로 시청 민원과 지하철 정보 안내를 구축하였습니다. 시청 민원 서비스는 민원 4개 분야, 여권 6개 분야, 복지 3개 분야, 청사 안내가 있고 지하철 정보 서비스는 역사 안내, 지하철 출발과 도착 정보 안내가 있습니다. 비상시 대피 요령은 공통으로 안내됩니다.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설치 장소는 시 본청 4개소와 지하철역 2개소로 총 6개소에 설치됩니다.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는 스마트 미러라는 키오스크이며 동작 인식 카메라, 스피커, 음성 인식 마이크, 근접 센서, 체온 측정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탑재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공이 됩니다. 민원 안내, 공지사항, 행사 안내 등을 제공하던 시청 문자 발송 시스템에 수어 영상을 함께 보내도록 개발하였으며 시청 민원, 지하철 정보, 수어 영상, 문자 발송 등 이 모든 서비스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6,150개의 수어 단어 DB를 구축하였고 꾸준한 AI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0 정부혁신 박람회에 출품하였으며 뉴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본 시스템이 누리뷰로 홍보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산 및 고도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구, 주민센터 간 체계적인 민원 안내와 상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확산하고 지금은 민원 정보에 대해 주로 안내하는 서비스지만 민원 상담, 신청, 조회 서비스까지 되도록 확대하여 지하철, 대형마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서비스 되도록 고도화까지 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로 선정되어 추진한 본 사업의 성과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주신 이현희 사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첨단 사업의 사례 발표로는 경기도에서 수행한 IoT 기반 스마트 클러스터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에 대한 사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김도영 주무관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 정보교육 담당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도영 주무관입니다. 2020년 스마트 공공서비스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경기도의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한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인 IoT 기반 스마트 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구축 성과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을 시작으로 추진 경과, 주요 성과,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999년부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신청을 내외부 전문가를 구성하여 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보강 대책을 제시하는 도민안전 청구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업부서인 안전특별점검단에서는 도내 31개 시군 시설물 현장 점검의 문제점인 장거리 출장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요구하는 시설물 점검 요청 사항을 좀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원격으로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고 저희 정보화 부서 협업하여 금년 행안부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비를 포함 총 9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지금은 개발 시스템 시범 운영 중으로 내년 1월부터 시스템을 정식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구축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의 주요 사업 내용은 고성 등 컴퓨터 기능이 탑재된 안경 모양의 통신 장비인 스마트 글라스 도입과 증강현실, 드론, 5G 등 첨단 정보 기술을 적용하여 원격지 시설물을 사무실에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사항입니다. 또한 시설물 점검 이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균열 및 기울기 변화 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험 감지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분들께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웹사이트를 개발하면 물론 안전점검 업무 표준화를 위해 시설물의 종류별로 안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5월부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과제 발굴 및 사전 수요조사 참여를 시작으로 금년 1월 행안부 공모과제에 최종 선정되었고 6월경 사업자 선정, 11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스템을 사용할 예비 사용자인 담당 공무원과 안전관리 자문단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및 니즈 파악을 위해 서비스 디자인 회의를 진행하였고 업무 처리 프로세스 표준화를 위해 민간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31개 시군 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도시군 시스템 공동 사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스템 구축 이후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인프라 설계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구축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은 오픈소스 기반의 X86 서버 클라우드에 시스템을 탑재하여 향후 업무 확장 및 타 업무 분야 확산에도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원격 점검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통화 품질 향상을 위해 통신사와 협업하여 5G MEC 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테스트 중으로 영상통화 품질의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에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이번 개발 시스템을 탑재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설물 원격 점검 및 센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개발한 원격 점검 영상회의 프로그램은 웹 표준을 적용하여 별도의 액티브엑스 설치 파일 없이도 PC와 모바일에서 쉽게 접속하여 회의실을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7대의 스마트 글라스가 동시 접속이 가능함은 물론 드론 영상 관제, 증강현실 탑재 운영 등 안전점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였고 무엇보다도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습니다. 재난취약시설 모니터링 체계는 도내 우수 벤처기업에서 개발된 균열 및 기울기 센서를 시군으로부터 설치 수요를 받아 위험시설물로 분류된 옹벽 및 공동주택 3개소를 선정하여 센서를 설치하였고 시설물 변이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범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 다른 기종 센서를 추가해도 시스템 연동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센서 표준 연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원스톱 업무 처리 프로세스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민분들께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신청을 하면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신청사항을 접수하고 도청 담당 공무원이 굳이 시군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현장의 시군 담당자와 스마트 글라스 영상을 보면서 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점검 이력, 음성 메모, 사진 및 동영상 파일들은 서버에 저장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도청 업무 담당자는 저장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안전점검 처리 실적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이전 점검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업무 처리 절차가 표준화되면서 향후에는 안전점검 데이터 활용 방법도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물 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군 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시설물 점검에 활용할 소규모 시설물 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25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자를 보유한 토목 전문가 2명과 건축 전문가 1명을 민간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체크리스트 품질 향상 및 체크리스트 활용 방안 등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업 추진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경기도에서는 총 3번의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으며 이번 사업을 수행한 사업 수행사에서도 별도의 언론 홍보를 통해 경기도의 스마트 글라스 적용 사례를 소개하여 현재까지 많은 기관으로부터 사업 내용 문의 및 협업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글 스마트 글라스 사업부에서는 향후 공공 확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드웨어 기기 및 기술 지원을 약속하였고 하드웨어 기기는 이미 지원을 받아 성능을 테스트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산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도 사업 확산을 위해 총 6.5억의 도비를 반영한 상태로 금년에 구축한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5억의 예산을 책정하였고 공공발주 건축공사 현장에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감독 시스템 구축을 위해 5억의 예산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업무 환경 확산을 위해 원격 점검 업무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금년에 구축한 영상회의 시스템은 다른 도정 업무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점점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드린 사업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우측 하단에 메일로 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정부와 정책 및 추진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경기도청의 김도영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장관상 수상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발표하시는 동안 제가 댓글을 쭉 보니까 앞서 발표했었던 이제 그 우수 사례 발표들이 이어지니 아마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많이 질문하시고 또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누리뷰에 대한 대전시에 발표해서 누리뷰에 대한 칭찬도 있으셨고 관련된 문의들도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지금 하시는 것처럼 지금 경기도의 사례 그리고 뒤에 발표할 서울시와 안양시의 사례들이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실시간에 문의사항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역정보와 수준진단 우수사례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는 서울특별시에서 정혜경 주무관님께서 나오셔서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 시스템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만나러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실 정혜경입니다. 서울시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도입 배경과 구축 과정을 말씀드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도입 배경입니다. 여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회의를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보통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 준비부터 참석자 안내, 장소 섭외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상 주간회의나 현안 업무 같은 작은 회의부터 각종 위원회, 자문회의까지 서울시만 해도 연간 약 8,000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회의를 끝난 후에도 저희는 안심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녹음 파일을 다시 듣고 정리하는데 통상적으로 회의 시간의 2~3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의 내용, 즉 음성을 듣고서 문서로 작성하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업무인데요. 또 많은 직원들이 하고 있는 반복 업무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AI가 대신해주면 어떨까라는 작은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즉 AI 음성 기술을 적용해서 문서록을 자동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축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회의록 시스템은 회의 내용, 즉 음성을 AI가 인식하여 문자로 자동 변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크게 회의 장비와 전용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I, 즉 컴퓨터가 회의 내용을 인식하려면 음질 좋은 음향 장비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고정 회의실 장비와 이동식 회의 장비 두 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고정 회의실은 저희가 회의실 2곳에 음향 장비와 함께 유선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회의는 온라인으로 바로 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회의가 끝나면 문서록으로 자동 변환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실에 이런 고가의 회의 장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장비도 마련을 했는데요. 이동식 장비는 작은 트렁크 사이즈가 있고요. 어떤 회의실이든 끌고 가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음향 장비와 무선 마이크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보통 회의할 때 휴대폰 녹음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휴대폰은 잡음도 좀 많이 들어가고 음질도 좀 낮기 때문에 문서로 변환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명에서 6명 진행되는 소규모 회의를 위해서 별도의 AI 마이크 장비를 준비를 했고요. 이러한 이용식 회의 장비는 그 노트북의 운영 프로그램에 녹취록과 변환된 파일이 자동으로 탑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용 시스템은 AI 음성 엔진과 GPU 서버를 도입했고요. 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회의 중 발언한 내용을 화자, 즉 말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으로 보여주고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텍스트 파일로 자동 생성되는 기능입니다. 보통 회의실 장비와 그 단순 녹취록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고정식이나 이동식 회의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회의 내용도 녹취되고 회의가 끝난 후에 텍스트 파일로 변환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녹취록이 자동 재생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회의 장비가 없이 별도로 녹음기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텍스트 파일로 일괄 변환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가적으로 회의 정보도 등록하고 이력 관리도 되고 또 마이크별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을 구분해서 입력함으로써 다양한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로 변환된 녹취록 파일은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편집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회의 내용은 언제든 다시 한번 재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동식 장비는 직원 누구나 필요할 때마다 대여 신청을 하고 관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서울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탈과 연계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회의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그리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몇 가지 장애 요인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지만 행정 업무에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작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긴 회의 내용을 어떻게 AI가 컴퓨터가 다 텍스트로 변환해 줄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는 신년 업무 보고회 때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텍스트로 변환되는 내용을 보고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문회의나 위원회 특성상 보통 10명 이상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하는 사람별로 발언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회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구분되는 고성능 마이크를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회의록에 화자별로 내용이 단락별로 정리되어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막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다 보니 그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구글로 돌려보면 생활용어는 인식이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자주 쓰는 질의, 추경 이러한 전문적인 행정용어는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는 서울시 회의 내용을 직접 지속적으로 AI 학습을 시켰고요. 현재 음성 인식률이 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올해 본격적으로 확산하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방역수칙 중 하나로 대면 회의가 많이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보다 고정 회의실을 많이 이용을 못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녹음된 파일도 문서로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성과입니다. 저희 회의록 지원 시스템을 한번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의에도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313회 정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실의 장비를 구축할 수 없는 여건을 반영을 해서요. 고정식 회의실, 이동식 장비, 또 소규모 회의를 위한 AI 마이크 세트까지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다 행정용어를 잘 알아들 수 있게 음성 인식률도 9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의록 지원 시스템이 많이 소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문의가 많이 왔었고 벤치마킹도 많이 왔었는데요. 이를 통해 유사한 시스템도 많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에 AI 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행정 서비스가 혁신되고 보고 있고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향후 발전 계획입니다. 저희는 크게 내부적으로 회의 음성 인식률을 향상시키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AI 기술과도 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회의 내용 위주로 음성 데이터를 200시간 학습해서 현재 음성 인식률 90%에서 93%까지 도달하여서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AI 음성 인식 기술에 대한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을 해서 다른 서비스에도 적용을 하고자 하는데요. 예를 들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때 회의가 끝난 후 회의록이 자동이 작성되거나 아니면 시민들과 민원 상담을 할 때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텍스트로 자동 변환되는 이런 서비스에 폭넓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시 정혜경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발표하신 동안 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투리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으시고 아마 그 회의를 한 결과를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알아서 정리해 준다고 한다면 요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효율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서 안내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본 행사가 끝나고 나면 채팅창과 그리고 사전에 등록하셨던 분들은 문자로 설문지 응답하실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설문지 응답하여 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하여서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정화연 주무관님께 나오셔서 산하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센터 구축에 대한 사례 발표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정보통신과 정화연 주무관입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센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추진 배경, 추진 목표 및 구축 개념도, 고려사항 및 해결 방안, 효과 순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2015년 9월 28일 클라우드 컴퓨팅 법률 시행입니다. 두 번째는 2016년 3월 저희 산하기관인 청소년재단의 정보화 사업 4억 5천만 원 예산 요구입니다. 예산을 요구한 사업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보안 취약점 개선 3억 9천만 원, 회원관리 시스템 재개발 5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정보화 사전협의 담당자로서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산하기관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었지만 시기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법 시행 이후이기 때문에 산하기관 클라우드 전환을 검토하였습니다. 2016년 3월 산하기관 정보자원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8년이 지난 노후 장비가 56%로 향후 산하기관에서 노후 장비 교체 예산 요구가 몇 년에 걸쳐 계속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각 산하기관별로는 서버 대수가 많지 않았기에 산하기관별 자체 클라우드 추진은 사실상 효과도 없고 오히려 예산이 더 들어가기에 전체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자원공유 클라우드 시스템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추진 목표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창조산업진흥원, 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서버 가상화 기반 공동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억 7,300만 원입니다. 2017년에는 산하기관 통합 기반을 최소 규모로 구축하고 3개 산하기관의 정보 시스템을 이전하였고 2018년에는 도시공사
정보 시스템을 이전하였고 산하기관 백업 및 DR 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소규모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이전하였고 공용 DB 및 DB 암호화 솔루션 구매로 소프트웨어 공동 활용을 추진하였습니다. 구축 개념도입니다. 홈페이지 서버 클라우드와 산하기관 서버 클라우드는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문화예술재단의 전자결제 시스템 등 산하기관 업무 통신은 VPN을 통해 암호화 통신 중입니다. 고려사항 및 해결 방안입니다. 구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통신망을 쓸 것인가 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 중 행정망은 불가능하고 홈페이지망은 시청 홈페이지 운영망이므로 대여평 문제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한지가 문제였고 별도 인터넷망에 구축하는 것은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정보보호의 문제로 홈페이지망에 구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였습니다. 2017년 2월 공공클라우드 지원센터와 홈페이지망 구축안을 협의하여 홈페이지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문제로 클라우드 이전 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문제는 산하기관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확인하도록 하여 라이센스 사용이 가능한 서버는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불가능한 서버는 물리 서버를 장소 이전하고 교체 시점에 클라우드 전환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윈도우 2003 서버를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여부였습니다. 이 문제는 윈도우 2012 가상 서버를 제공해주고 그 가상 서버로 산하기관에서 직접 서비스를 이전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개별 산하기관 기존 백업 시스템입니다. 이 문제는 백업 시스템 및 DR을 일괄 제공하기로 결정하여 기존 노후 백업 서버, 백업 장비 등은 이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구축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산하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센터를 홈페이지망에 구축하여 디도스, IPS, 웹방화벽,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 등 시청 홈페이지 정보보호 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사이버 보안관제센터에서 보안관제 중으로 보안이 강화되고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버 가상화 시스템 사용으로 정보자원 공동활용 및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므로 업무 효율이 증대되었고 보안 취약점이 제거된 가상 서버 템플릿 제공으로 초기 보안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신 정화인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자, 네 분의 사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담당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써 2020년 스마트 공공서비스 온라인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본격적인 비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과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의견과 격려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알찬 스마트 공공서비스 온라인 컨퍼런스로 찾아뵙게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